안녕하세요. 건강 챔피언 여러분. 오늘은 뇌졸중의 10가지 주요 경고 신호와 이 상태가 발생하기 전 일주일 내에 알 수 있는 징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신호 중 하나는 의식 상실인데, 이는 매우 심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뇌졸중이란 무엇일까요? 뇌졸중은 뇌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체중의 약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신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매우 강력한 대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있든 자고 있든 뇌는 계속해서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지 10초만 지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숨을 멈추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숨을 멈추는 경우에도 산소와 혈액은 계속 순환하지만 새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뇌졸중은 뇌의 일부가 갑자기 손실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10초 이상 지속되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만약 산소 부족 상태가 4분에서 6분간 지속되면 뇌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산소가 부족한 뇌세포는 죽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요 뇌졸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산소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한 뇌경색, 화열성 뇌졸중입니다. 이 유형은 전체 뇌졸중의 87%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로 불리며 나머지 13%를 차지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경색은 약 3%의 경우에서 거의 즉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뇌경색은 환자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는 모든 기능이나 거의 모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출혈성 뇌졸중은 더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며 50% 이상의 환자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망은 즉시 발생할 수 있거나 몇 달, 몇 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뇌허열 발작, TIA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상태이지만 차이점은 잠깐 동안, 5분 이하의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일시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산소 부족이 심하지만 뇌 조직에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날 만큼 충분히 길지 않은 경우 4분에서 6분이 지나기 전에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종류의 뇌졸중에 대한 구별로 각각 고유한 특징과 기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열성 뇌졸중입니다. 이러한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혈관이 큰 혈관에서 작은 혈관으로 변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혈전이 형성되거나 혈전이 이 지점으로 이동하면 혈관의 앞부분은 혈액이 지나갈 만큼 충분히 크지만 혈액이 작은 혈관 부분으로 들어가면 혈전이 막혀서 그 뒤쪽에 있는 세포로의 혈류가 방해됩니다. 몇 분 후, 뇌조직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죽기 시작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반드시 교차점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혈관의 약한 부분이나 혈관이 구부러진 지점, 마찰과 충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터지고 혈액이 밖으로 새어나가면서 뇌 조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뇌에 압력을 가하여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일과성 뇌허열 발작, TIA입니다. TIA는 일반적으로 혈전이나 플라그가 형성되어 혈관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혈관이 수축되거나 다른 요인으로 혈류가 감소하면 일시적인 혈류 차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단은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다. 혈전은 스스로 파열되어 체내에서 처리되며 혈액은 짧은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흐릅니다. 이러한 상태들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점은 혈류 차단이나 감소가 짧은 시간 동안만 일어나고 뇌세포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길지 않다면 신체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과성 뇌허열 발작, TIA는 일시적인 상태로 실제로 산소 부족 시간이 몇 초에서 몇 분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 보통 5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TIA의 증상은 몇 분에서 24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자가 TIA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영상 검사 결과 실제로는 작은 뇌졸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약 40%의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지 않거나 환자가 영구적인 손상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왜 일과성 뇌허혈 발작, TIA, 이 여전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TIA는 작은 뇌졸중, 경고성 뇌졸중 또는 전조 뇌졸중이라고도 불리며 실제로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TIA를 경험한 사람 중 약 3분의 1이 1년 이내에 실제 뇌졸중을 경험하고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한 연구에 따르면 43%의 뇌졸중 환자가 그 이전 7일 이내에 일과성 뇌허혈 발작, TIA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만약 TIA가 7일 이내에 발생했다면 개입할 시간이 많지 않겠지만 1년을 두고 보면 여전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많은 건강 상태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와 통계학자들은 환자가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숨기고 꼬리를 드러낸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초 동안 지속되는 작은 문제를 경험하고 이를 말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으며 지나가면 사라질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초기 단계의 작은 문제들이 종종 간과되거나 보고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반면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목격한 큰 문제는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뇌졸중의 초기 증상이 때때로 간과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증상과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면 많은 경고 신호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각한 뇌졸중의 가장 명확한 징후 중 하나는 약화나 마비이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약화나 마비는 일반적으로 신체의 한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뇌의 각 반쪽이 반대편 신체를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왼쪽 신체에 약화나 마비가 발생하면 뇌졸중이 오른쪽 뇌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화나 마비는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부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손, 다리 등이 그렇습니다. 만약 얼굴에 발생하면 예를 들어 얼굴 처짐이나 웃을 때 비대칭적인 미소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손이나 다리라면 움직일 수 없을 때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화는 더 작은 근육, 즉 덜 눈에 띄는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모든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갑자기 삼키거나 씹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도 뇌졸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글을 쓰거나 단추를 채우는 것과 같은 미세한 동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뇌졸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말이 어렵거나 발음이 불분명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물론 운동 능력과 근육 기능의 상실은 신체의 협응력과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일반적인 균형 장애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인지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이나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뇌의 일부가 영향을 받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운동 능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인지 변화는 환자가 혼란을 느끼거나 오래된 정보를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변화도 뇌졸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의 5가지 감각 중 어느 하나에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종 흐릿한 시야나 이중시야 또는 얼굴, 손, 다리와 같은 신체 부위에서의 감각마비나 따끔거림 같은 상태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러한 부위는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부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감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이유는 그 변화들이 쉽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사람이 뇌졸중으로 인해 청각의 변화가 생겼다면 더 명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촉각, 미각, 후각과 같은 감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다른 증상들에 비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징후를 일찍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뇌졸중에 있어서 이른 징후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일과성 허혈 발작, TIA, 미니 뇌졸중, 경고성 뇌졸중, 실제 뇌졸중이 모두 같은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징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증상의 심각도와 지속시간에 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은 실제로 경고로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이미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이며 우리가 더 일찍 인식하려면 징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에 대해 잘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개인의 일과성 허혈 발작이나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과거에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었다면 재발 위험이 더 큽니다. 두 번째는 혈액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겸상적혈구 빈혈과 같은 질병이 있으면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과도하게 응고되어 혈전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가면역 질환인 전신 홍반 루푸스, SLE, 나 류머티스 관절염과 같은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몸에 염증을 일으켜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생활 습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즉, 여러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뇌졸중을 경험했다면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생활에서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바꿀 수 없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은 생활 습관으로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혈액질환 또한 유전적인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생활 습관에 의해 바꿀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아닙니다.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그 영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상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상태를 개선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진정한 위험 요소는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그중 하나는 고혈압으로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비록 일부 목록에서는 고혈압이 뇌졸중의 신호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혈압은 실제로 위험 요소입니다. 그것은 혈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혈관이 터지거나 다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두가 인식해야 할 명확한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과 담배 사용, 과도한 음주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절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운동 부족, 하루 종일 앉아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명확한 위험 요소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몸의 대부분의 생리적 과정들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운동 부족은 중요한 위험 요소로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일부 약물들, 예를 들어 피임약과 호르몬 대체 요법은 특히 장기 사용 시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몸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 싸움 또는 도망 상태로 몸을 이끌어가며 회복 과정에서 모든 우선순위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인슐린 저항, 제2형 당뇨병, 그리고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종 독립적인 위험 요소로 간주되지만 저는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실제로 인슐린 저항, 제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우리가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생활 방식을 따르고 이 채널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언을 따르면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고 인슐린 저항을 관리할 수 있으며 흡연을 중단하고 과도한 음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통해 대부분의 약물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생활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체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약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약물 사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나쁘다고 서두르지 마세요. 이들은 단지 잘못 작동하는 문제로 인한 증상을 숨기는 방법일 뿐이며 그것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런 약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영상을 만들 계획이고 우리가 근본 원인을 다루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몸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꽤 건강하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이 있다면 이를 되돌리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만약 일시적인 뇌허혈을 겪은 적이 있다면 어제부터라도 바로 시작하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후 뇌졸중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문제의 큰 부분은 전체 인구의 88%가 인슐린 저항이나 대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와 기준 지표를 기반으로 이를 실제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액 검사 과정을 만들었고, 여러분은 이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아래의 정보를 남겨두겠습니다. 일시적인 뇌허혈이나 뇌졸중의 일부 증상은 메스꺼움과 구토일 수 있으며, 특히 갑작스럽고 극심한 피로감, 즉시 넘치는 피로감이나 극심한 두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두통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머리에 얼음 송곳으로 찔러 넣은 듯한 갑작스럽고 강렬한 통증일 수 있으며, 또는 성격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알 수 있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행동이 이전과 달라졌다면, 그들이 보통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은 가장 위험한 질병 중 하나이며, 조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항상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 증상 및 위험 요소를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로 그 작은 신호들이 다가오는 뇌졸중을 경고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균형 잡힌 식단,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에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담배를 피하지 않으며 술과 음료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등의 간단한 습관들이 강한 면역력을 만들어내며 뇌졸중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질병에 대한 위험도 줄여줍니다. 또한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뇌졸중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조기에 뇌졸중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주변 공동체에 대해 뇌졸중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행동과 습관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뇌허혈, TIA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부터 심각한 뇌졸중의 결과를 예방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강이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삶과 매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만큼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몸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이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의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너무 늦은 후에 치료 방법을 찾기보다는 예방이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좋은 습관을 유지하며 함께 위험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인, 영양 및 예방 방법을 잘 이해할 때만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진정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긴 삶을 살고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힘쓰세요. 이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다른 영상도 좋아하실 겁니다. 만약 실제로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